1년 양산하던 칩을 재설계한다라는 건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막 그냥 어거지로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작년에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어거지로 밀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마진이 아주 좋은 시장은 사실 삼성한테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타겟팅하는 건 힘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다 못 받아 먹는 거 여기서 이제 에이식 쪽이나 이런 쪽에서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회사들 말고 또 에이식 하는 또 미디어텍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중국도 그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부는 국내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가 원C D램 개발 및 양산 일정을 지연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기존에 1년가량 양산하고 있는 원 B D램도 다시 설계한다. 이게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젠슨왕이 젠슨 어프로브드 하고 그래 무조건 쓸 거야 나 삼성 거 막 이야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번에 삼성이 잘할 건데 나 그리고 무조건 쓸 거야. 그런데 설계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쓸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을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원 B가 1년 양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 C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말에 개발 완료하고 올 중순에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개발 타이밍이 올 6월까지 지연이 됐고 연내 양산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에 개발 완료했고 지금 2월부터 양산 탄단 말이에요. 네. 이게 기술 초격차인 거죠. 마이크론은 지금 4월에 원시 개발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10월쯤에는 양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차세대 기술을 다 확보해 놨고요. 그리고 제가 뭐 좀 파악해 보니까 원시가 지금 거의 수율이 거의 70%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 샘플 수준의 웨이퍼 투입량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0장 이상에서도 그 정도의 샘플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HBM4E도 지금은 뒤집기가 후발 업체들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제일 먼저 가면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SK하이닉스하고 제일 계약 조건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업체한테는 조금씩 이제 계약 조건을 안 좋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뽑아내는 이익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참 이게 그 뭐 사업이라는 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게 결국 이제 돈덩어리거든요. 그렇죠. 돈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냥 받을 그릇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은 받는 그릇이 있으면 넘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젠슨왕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을 공급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적어도 뭐 올해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어렵다. 네, 일단 설계라는 걸 재설계한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 양산하던 칩을 재설계한다라는 건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서. 특히 메모리에서. 네.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막 그냥 어거지로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작년에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어거지로 밀고 갔겠죠. 원 C D램에서 원 B D램 그러니까 원 B가 12나노 대고요. 원 C가 10나노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잘해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던 거군요. 양산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뒤집어라 그런 얘기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주 그 프리미엄 시장, 마진이 아주 좋은 시장은 사실 삼성한테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타겟팅하는 건 힘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다 못 받아 먹는 거, 거기서 이제 에이식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회사들 말고 또 에이식 하는 또 미디어텍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중국도 그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이제 HBM도 그렇고. 글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자존심이 뭐 너무 상하는 얘기긴 한데
현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그렇죠. 없는 거긴 하고 아까 제가 이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하이닉스한테 이게 다 그릇에 다 받아차고 이게 떨어지는 거 그거 가서 이렇게 좀 주워야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건데 네. 아 이게 네 좀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렇게까지 될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HBM은 그렇다 치고 좀 어렵다. 그래도 파운드리는 좀 네.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파운드리도 뭐 이제 뭐 괜찮아진다 그러면 와 TSMC를 이제 뭔가 뛰어넘을 방법을 알았냐 이건 아니고요. 아하. 작년까지는 이제 TSMC 한번 이겨보려고 좀 무리수를 뒀던 거고요. 그래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3나노에서는 진짜 TSMC를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뭐 10% 중후반대에서 거의 10%가 깨지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9.3%까지 밀렸거든요. 아. 그 사이에 이제 50% 초반대던 TSMC는 65%까지 올라갔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리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말 인사를 그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이제 미주 영업통 출신의 한진만 사장을 내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CTO인 남서구 사장을 이제 사장 자리로 해서 투트랙처럼 영업은 한진만 사장, 이제 기술은 남서구 사장 쪽으로 뭔가 맡기는 모양새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밸류 체인,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뭐 지금 전방 시장의 ASIC 쪽도 수요도 워낙 좋고 파운드리 쪽에 근데 TSMC는 팹이 부족해서 다 못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걸 받아줄 만한 데가 필요한데 지금 인텔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조금만 잘하면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 팹리스 쪽으로 타겟팅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진만 사장이 상하이 행사 통해서 이제 그 중국 팹리스 쪽으로 많은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팹리스들도 이제 TSMC 팹을 지금 못 구하잖아요. 미국 네네.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TSMC가 팹도 없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애플 주기도 지금 뭐 오히려 브로드컴도 지금 뭐 사실 팹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을 삼성이 영업을 강화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잠재 고객이 한 3,000개가 됩니다. 팹리스가 중국 팹리스가 한 3,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팅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팹리스 다 합쳐도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네. 20배가 많은 시장이고 그래서 지금 DSP라고 해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를 최근에 2개를 추가했거든요. 삼성이 그 2개 다 중국 회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중국 영업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DSP나 IP 쪽 생태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동률 올라가면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뭐 어떤 테스트 부품이라든지 웨이퍼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은 좋아질 수 있죠. 그럼 파운드리는 중국에서 이제 의외로 이제 물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옆으로 좀 가보면 중국에서 반도체의 그 위기, 그러니까 위협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됐었잖아요. 최근에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기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뭐 HBM 쪽도 CXMT가 꽤 샘플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HBM2, 2E 정도는 충분히 지금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고 HBM까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DDR5 같은 경우 이제 DDR4는 뭐 작년에 뭐 공급 폭탄을 내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DDR5도 지금 17나노 기반으로 잘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확인된다 안 된다는 네네. 여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DDR5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이런 네. 분위기이긴 한데.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올라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아.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걱정인 거죠. 이제 바로 딱 뒤에 있는 쪽에서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YMTC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 면에서 보면 CXMT보다 YMTC가 더 위협적이에요. YMTC는 낸드 플래시를 하는 회사긴 하지만 차세대 기술을 좀 약간 퀀텀 점프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낸드의 그 회로부하고 셀 데이터 셀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입니다. 이게 이제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인데 그거를 한 200단대 초반부터 벌써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기존 낸드 업체들도 이제 이쪽 기술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히려 중국 쪽이 오히려 그쪽은 더 이제 먼저 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최근에 뭐 낸드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12월 기준으로 보면 낸드 우리 뭐 USB나 메모리 카드에 쓰는 낸드 가격이 2.08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작년 초 4.7달러였어요.
반토막 넘게 났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감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도 아마 20%에서 30% 정도 감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랜드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막 증산하는 쪽은 또 YMTC죠. 아. 예.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한쪽에서 감산을 하는데 한쪽에서 증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치킨 게임이 안 끝났다는 얘기인 거고,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YMCC가 오히려 더 이게 주도권을 잡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안방을 내줄 수 있는 내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미국이 그래서 뭐 좀 이제 그 밖으로 못 나오게 네. 잘 규제를 좀 더 강화해주면 이제 좋은 거긴 한데요. 네. 최근 나온 이야기는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국방부 쪽에서 또 CXMT를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는데, 네. 사실 이제 늘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도 궁금하시겠지만, 아니 거기 뭐 EUB도 없고 뭐 그렇다며,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반도체 쪽에 열심히 취재할 때 한 10년 전에 아, 네. 그 반도체 쪽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옛날 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는 그 국내에서 풀스태커라고 할 만한 처음부터 그래도 끝까지 잘 기술을 알고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딱 두 분 있었어요. 그 두 분이 지금 중국 회사에 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래서 국정원 쪽에서 뭔가 조사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일단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실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아하. 두 분인데요. 그 분들이 거기 가서 아마 기술 전수하고 있겠죠. 연봉 수백억 받으면서. 네. 네. 불편한 얘기네요. 네. 근데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고태공 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인재를 빼갈 때 네. 193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치 연봉의 9배를 3년 동안 보장해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그 가격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놀래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면서 데려간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요. 네. 그 사실 뭐 저는 그냥 이렇게 기술 좀 일반인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그냥 설명하는 정도의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뭐 메일이 엄청 와요. 무슨 컨설팅 해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오거든요. 그게 뭐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 뭐 중국 정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마 전 세계 다 훑어 다니면서 예, 막 그런 것들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에서 어떻게든 네. 인재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들은 단어 중에 이제 초한전이라는, 네네. 그러니까 한 게 없다. 그냥 네. 모든 부분에서 전쟁이다. 네.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뭐 다 빼오고 스파이즈 해도 뭐라도 해서 간첩을 하든 뭘 하든 해오고, 우리가 일단 미국 이겨야 된다. 아까 말했던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게 물밑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벌써 이렇게 반도체까지도 많이 쫓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그 아인슈타인. 맞아요. 네. 그게 소련이 스파이를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동생의 처인가? 거기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맞아요. 네. 당시에 스파이 막 엄청 네, 했잖아요. 그렇죠. 막 서로 막 이게 믿고 속이고 막 그럼요. 이러면서. 그거보다 네. 더 하겠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게임은 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임이라서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다시 냉전이 시작된 거다 이미. 그럼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AI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 스타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AI 맨해튼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런 대규모 네. 우리가 진짜 본 적이 없는 숫자들을 내놓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좀 발을 거쳐야 돼요. 마사요시 선생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반도체 유리구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삼성 전기 쪽에서 유리기판 전략이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네. 무슨 얘기예요? 약간 지금 뭐 국내에서 보면 그래도 제일 뭐 잘하는 게 SKC 앱솔릭스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SK 그룹 쪽이고, 최태원 회장이 젠슨 왕하고 미팅하고 와서 팔고 왔다 그랬잖아요. 유리기판 팔고 왔다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SKC 앱솔릭스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산 시점이나 이런 쪽은 제일 앞서 있는데, 지금 삼성 전기가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 유리기판 쪽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회사가 약간 기술 방향이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TGV라고 하는 거기에서 구리를 채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한쪽은 CMP가 필요하고 한쪽은 업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요거는 밸류 체인 관점에서 보면 SKC는 처음부터 그 유리에다 구멍을 뚫는 그 레이저로 구멍을 뚫고 불산으로 녹여서 구멍을 확장하는 그게 TGV라는 공정이거든요. 스루 글라스 비아라는 공정인데 그걸 외주를 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히려 그쪽은 그 FNS 전자라는 비상장업체한테 맡기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이제 ABF 그 스태킹 하는 쪽, 그 적층하는 쪽만 이제 집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갔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다 내재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GV부터 뒤에 ABF 그 스태킹 하는까지 다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유리 가공업이라는 게 대기업한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리 가공업은 기본적으로 오염 산업입니다. 오염이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리 가공하려면 케미컬 많이 써야 되죠. 그쵸. 그리고 그 어떤 씻어내면 거기 뭐 미세 유리 가루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대기업이 받는 환경 규제랑 중소기업이 받는 환경 규제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하면 비용이 너무 커져요. 네. 그리고 유리라는 게 아무리 잘 가공해도 수율이 뭐 엄청 좋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원래 지금 세종사업장에서 이제 파일럿 라인 꾸려서 전부 다 하려고 하다가 TGV가 이게 도저히 삼성이 할 비즈니스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외주를 주려고 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온 이야기가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쪽으로 기존의 디스플레이 유리 슬리밍 쪽으로 이제 라인이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하는 전략이 밑에 외주를 준 다음에 외주를 받는 회사에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간 하신 시간은 또 어느 때보다도 또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잘 들었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아마 월간 아신과 함께 IT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은 또 월간 하신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도 계속 이제 밀접하게 IT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